발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내일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를 엽니다. 한국은행이 연 2.5% 기준금리를 10개월째 동결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의 4분의 1을 해외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의 명분으로 내세운 새정치를 구체적 혁신안으로 담아낼 새정치비전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194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거세지자 다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아쉬운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 증권부의 구경우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13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10% 오른 1934.3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며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날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장중 194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나흘 연속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4,82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264억 원, 2,414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특히 이날은 올해 첫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이했지만 만기 매물에 대한 부담이 적었고 장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기준금리를 2.5%로 10개월째 동결했지만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과 은행, 기계 등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운송장비와 전기가스업 등은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소폭 오른 가운데 SK하이닉스와 네이버, 포스코 등이 상승했습니다. 신한지주와 현대차는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상승세를 보이며 전날보다 1.52% 오른 547.5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 ICT가 국내 최초로 민간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급등했고 아프리카 TV는 모바일 게임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원 내린 1,069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주주총회가 본물인 가운데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보니까 올해도 거수기에 그칠 모양이네요. 네, 12월 결산법인들의 주주총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자산운용사들이 거수기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사들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며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13일까지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집합투자업자 등의 의결권 행사 공시 576건을 분석한 결과 자산운용사들이 총 2022개 안건 가운데 98.2%인 1985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의견은 18건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의결권을 포기하는 중립 의견은 14건, 불행사는 5건이 나왔습니다. 대다수 자산운용사들은 상장사들이 제출한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주총 안건에 대해 주주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며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인 이유가 적극적인 의견을 굳이 피력할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운용사들이 상장사 보유 지분율이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기금에 비해 크지 않아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면 안건 통과를 좌지우지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도 묻히고 말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주총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엘니뇨 현상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국제 농산물 가격이 최근 들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전략을 좀 고민해 볼 시기인가요? 네, 이날 동양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엘니뇨 현상과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지며 국제 농산물 가격이 1월 말과 비교해 15% 가까이 상승했다며 가격 상승에 수혜가 기대되는 농산물 관련 펀드나 종목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엘니뇨 현상이란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이상 기온 현상을 말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이상 고온 상태에 따라 연안 지역에는 홍수나 가뭄 등의 이상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농산물 생산량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엘니뇨 현상 우려가 깊어지자 국제 농산물 가격은 급격한 상승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S&P 곡물 가격 지수는 올해 1월 29일을 기점으로 14.8% 상승했습니다.
주요 곡물인 밀과 옥수수의 투기적 매도 포지션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중입니다. 투자자들이 이 두 곡물 가격의 추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국제 곡물 지수는 엘니뇨 현상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엘니뇨 현상이 발생했던 지난 2010년에는 S&P 곡물 가격 지수가 29.4% 상승했고 2012년에는 16%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덩달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련 펀드나 종목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을 벤치마크로 삼는 상장지수 펀드도 하나의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구경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내일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를 엽니다. 예탁 결제원에 따르면 내일 주주총회를 여는 상장사는 유가 증권시장 95곳, 코스닥 20곳, 코넥스 1곳 등 모두 116개 업체입니다.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LG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17개 상장사가 오전 9시에 일제히 주주총회를 시작합니다. 현대차그룹과 LG그룹도 일부 계열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상장사들이 이날 주총을 동시에 엽니다. SK와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계열사들은 대부분 오는 21일에 정기 주총일이 몰려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재벌 상장사들이 주총일을 사실상 담합해 몰아치기 주총으로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연 2.5%인 기준금리를 10개월째 동결했습니다. 국내 경기 회복세가 아직은 미약한 가운데 물가 수준은 낮아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섣부른 기준금리 인상이 회복세에 접어든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데다 1,0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리기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 위험 요인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오늘 금통위는 김충수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회의였습니다. 한은은 김 총재 재임 4년 중 동결이 40회, 인상 5회, 인하 3회 등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의 4분의 1을 해외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김 총재는 임기 4년 동안 18개국 30개 도시를 73차례나 다녔습니다. 역대 한은 총재 가운데 가장 많은 해외 출장입니다. 전임 이성태 총재는 임기 4년간 해외 출장이 29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김 총재가 해외에 머무른 기간은 355일로 임기 4년 가운데 1년은 해외 출장으로 보낸 셈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출장이 많았던 것은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소통과 정책 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됐기 때문이라며 G20과 IMF, BIS 회의 등의 참석이 대부분으로 일회성 출장은 거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의 명분으로 내세운 새정치를 구체적 혁신안으로 담아낼 새정치비전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비전위는 오늘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 초청으로 첫 회의를 열고 상견례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승원 변호사가 위원장, 최태욱 한림대 교수가 간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회의 후에 국민의 눈높이, 국민 이익, 변화 실천을 3대 원칙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위원장은 통합신당은 우리가 오르니 국민은 따라와야 하는 식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배우며 국민을 섬기는 새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말 정산 때 최대 24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오는 17일 출시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품 내용과 운용 방향 등을 설명했습니다. 출시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모두 44개로 자산 운용사 30곳이 공동으로 출시합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말 정산 때 납입액의 40%, 최대 240만 원을 공제해주는 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연간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됩니다. 가입 후 급여가 높아져도 연간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2015년 말 이후에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몇 년간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던 중국 경제가 최근 들어서 이상기후가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 경제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일 텐데요. 이 자세한 내용 국제부의 이태규 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중국은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에도 비교적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수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2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에 비해 18.1%나 급감했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하락폭이 너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 수출 쇼크,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는 수출 의존 비중이 높아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 경제가 좀 침체에 빠질 거다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에 비해 2% 증가하는 데 그쳐 1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춘절이 있었는데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경제 활동을 줄이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중국에도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 주축인 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최근 중국 국내 회사채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가 발생했습니다. 상하이 차오리라는 태양광 회사인데요. 채권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를 결국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또 12일에도 태양광 패널 업체 바오딩사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당국으로부터 채권 거래를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 기업 중 자금 여건이 여의치 않은 곳이 많아 이 같은 혼란이 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함께 G2 국가로 좀 쏠리면서 빠르게 성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국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자 4조 위안, 우리 돈으로 7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풀었습니다. 이 정책이 한동안은 효과를 발휘해 경기를 떠받쳤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골고루 분포돼야 할 경기 부양 자금이 한 곳으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태양광이나 철광석 업계, 부동산 등이 단적인 예인데요. 이에 따라 경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과잉 설비 투자, 중복 투자, 부동산 거품 이런 문제들이 만연하게 됩니다. 자금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안 되자 경제 성장률은 자연히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성장률이 둔화하니까 과잉 설비 투자 등과 같은 문제는 더욱 크게 부각되기 시작해 이 같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경제가 흔들리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반응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자금은 중국으로 일방적으로 흘러들어갔지만 최근에는 중국에서 탈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ETF에서 지난 10일 하루 동안에만 8,75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올 들어서는 총 3억 8천만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네, 이 중국 정책 당국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어떤 대안책들을 내놓고 있나요? 예,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준율은 시중은행이 비상사태에 직면할 것을 대비해 자기 자본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준비하고 있게 강제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낮추면 은행들이 돈을 시중에 풀 수 있으니까 경기 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낮추면 지난 2012년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하지만 지준율을 인하할 경우 시중에 돈이 풀려 앞서 말씀드린 과잉 설비 투자나 부동산 거품 이런 문제들이 더욱 증폭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책당국의 운신이 폭이 매우 좁은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의 이태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5인치급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그랜드2를 출시했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그랜드 후속작으로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감상하는 데 편리한 16:9 화면 비율을 채택했습니다. 대화면을 2개로 나눠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1.2GHz 쿼드코어 프로세서에다 1.5GB 램과 2600mAh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 두 가지로 출시되며 출고 가격은 51만 7천 원입니다. 전통주 업체 국순당이 안주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뷔페식 셀프 주점 미스터비를 선보였습니다. 미스터비는 오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첫 매장을 엽니다. 고객이 직접 냉장고에 진열된 다양한 우류수를 골라 마실 수 있으며 안주를 무제한 뷔페식으로 제공합니다. 백세주 등 총 30여 가지 주류와 찜닭, 오삼 불고기, 냉채 족발 등 젊은 층의 입맛에 맞는 22가지의 다양한 안주가 있습니다. 무제한 뷔페식 안주류 가격은 1인당 9,900원입니다. 동부대우전자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제습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동부대우전자는 소비 전력이 국내 최저 수준인 클래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효율 압축기를 탑재해 15리터 기준 국내 최저 소비 전력을 달성했으며 전 모델이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았습니다. 소음이 적어 한밤중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의류 건조 기능을 사용하면 평소보다 4배 빨리 빨래를 말릴 수 있습니다. 물통은 6리터로 국내 출시된 제습기 가운데 가장 크고 가격은 40만 원대입니다. 신영 자산운용이 업계 최초로 통일 관련 수혜 종목에 투자하는 신영 마라톤 통일 코리아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인프라 구축, 무역 등 통일 이후 유망 종목을 발굴해 자산의 70% 이상을 집중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신영 자산운용은 이 펀드 보수 일부를 남북 협력을 위한 대북 관련 사업 등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